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자료는 벨링 브랜드의 2025 회계연도 3분기 실적 발표 녹취록입니다. 네. 특히 이번에는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바로 그 질의응답, Q&A 세션에 좀 더 집중해서 핵심을 뽑아내 보려고 합니다. Q&A 세션이요? 맞습니다. 사실 실적 발표에 진짜 알맹이는 거기 숨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준비된 발표 내용 너머의 어떤 날카로운 질문들, 또 거기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들, 여기서 회사의 뭐랄까 자신감이나 고민 이런 걸 엿볼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특히 벨링 브랜드 하면 역시 프리미어 프로틴 아닙니까? 네, 이 프리미어 프로틴과 RTD, 그러니까 바로 마시는 쉐이크 시장의 역동성을 Q&A를 통해 아주 집중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Q&A 세션에서 오고 간 주요 내용들 한번 주제별로 묶어서 자세히 살펴보죠. 네. 가장 먼저 분석가들이 2026년 회계연도 가이던스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아직 좀 시간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내년 전망을 궁금해했을까요? 그거요. 정말 여러 분석가들이 질문했죠. 뭐 앤드류 라자, 야스민 데샌디, 스티브 파워스 같은 사람들이요. 네네. 근데 이제 경영진, 달시 데븐포트 CEO의 답변은 아직 계획 수립 단계라서 구체적인 언급은 좀 시기상조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아직은 이르다. 네.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포인트가 왜 예측이 어렵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는데요. 과거에는 생산 능력에 제약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상황이었죠.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제약이 없어지니까 오히려 수요 예측이 더 복잡해졌다는 거예요. 팔자 이런 거였다면 이제는 생산 한계가 없으니까 진짜 시장 수요가 얼마나 될지 또 경장 상황은 어떤지 뭐 관세 문제나 프로모션 결과 같은 변수들을 훨씬 더 정교하게 봐야 한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급이 병목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수요를 예측하고 관리해야 하는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된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장기 목표, 그러니까 연 매출 10에서 12% 성장 같은 건 자신 있게 유지하면서도 당장 내년 전망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인 거죠. 그렇군요. 회사가 성장하면서 풀어야 할 숙제의 성격이 바뀐 거네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장기 스토리는 유효하지만 단기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고요. 네, 맞습니다.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다 봐야 한다는 신호죠. 그리고 이런 신중한 태도는 바로 다음 주제, 경쟁 이야기와도 딱 연결이 됩니다. 경쟁이요? Q&A에서 정말 많이 나왔죠, 그 단어. 네, 끊임없이 나왔어요. 특히 그 클럽 채널, 코스트코 같은 창고형 매장 있잖아요. 거기서의 경쟁 상황이 아주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맞아요. 카밀 가우스, 렐, 데이비드 팔머 등등 정말 많은 분석가들이 물었죠. 클럽 채널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고요. CEO 답변은 지금 클럽 채널 경쟁 심화는 약간 좀 일시적이고 특수한 상황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선을 긋는 모습이었어요. 일시적이다. 네, 특정 대형 클럽 리테일러가 다른 품목에서 관세 문제가 생기니까 그 빈 진열 공간을 채우려고 일시적으로 RTD 쉐이크나 파우더 제품 공간을 확 늘렸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벨링 브랜드뿐 아니라 경쟁사들도 어부지리로 좀 추가 공간을 얻게 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연말까지만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CEO가 주말에 직접 클럽 매장에 갔더니 뭐 쇼핑카트에 60, 70%의 고단백 쉐이크가 담겨 있더라. 이런 개인적인 경험담도 이야기했잖아요. 네, 했죠. 경쟁이 심해진 건 맞는데 이게 오히려 전체 카테고리에 대한 소비자 관심을 높이고 시장 파일을 키우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이건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빌링 브랜드의 일관된 시각입니다. 특히 RTD 쉐이크처럼 아직 시장 침투율, 그러니까 전체 가구 중에 이 제품을 사는 비율이 낮은 성장 초기 카테고리에서는요, 경쟁이 오히려 좋다는 거죠. 경쟁이 좋다. 네, 브랜드들이 막 경쟁적으로 마케팅하고 매대에 제품도 많이 깔리고 소비자들이 자꾸 보게 되니까 카테고리 전체 인지도가 올라간다는 논리예요. 그래서 빌링은 스스로를 카테고리 캡틴, 이 상품군의 리더라고 생각하고 유통사랑 협력해서 뭐 매대 위치나 상품 구성, 진열 전략 같은 걸 주도하려고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시장 리더로서 경쟁을 관리하면서 판을 키우겠다. 이런 자신감이군요. 그렇죠. 근데 듣다 보면 좀 너무 낙관적인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신규 브랜드가 계속 들어오면 결국 뭐 가격 경쟁이나 프로모션 과열로 이어져서 수익성이 나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우려는 없었나요? 물론 그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프로모션 과열 우려요. 여기에 대해서 CEO는 기존의 프로모션 주기를 유지할 거다. 이렇게 답했어요. 기존 주기요. 네, 벨링 브랜드는 보통 1분기, 그러니까 10월에서 12월은 좀 조용하고 새해 시작하는 1월에서 3월에 프로모션을 집중하고 3분기인 4월에서 6월은 좀 쉬다가 4분기, 7월에서 9월이죠. 이때 이제 미국 백투스쿨 시즌에 맞춰서 다시 활발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2025년이 생산 제약 풀리고 처음으로 이 사이클에 제대로 돌린 해였고 앞으로도 이 주기를 따를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 심해진다고 무리하게 막 출혈 경쟁은 안 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쟁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은 프리미어 프로틴 제품 자체의 경쟁력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요즘 페어라이프 같은 경쟁사들이 초여과 우유 이런 새로운 기술을 내세우는데 프리미어 프로틴은 뭐가 다르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브라이언 홀랜드 분석가였죠? 네,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었죠. 달시 CEO가 명확하게 세 가지로 딱 정리해서 답했습니다. 첫째는 친근함, 그러니까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대중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브랜드 이미지. 문턱이 낮은 느낌. 그렇죠. 둘째는 환상적인 맛과 다양한 맛. 이게 매일 마시는 제품이다 보니까 초콜릿, 바닐라 이런 기본 맛 외에도 루트비어 플로트나 펌킨 스파이스처럼 새롭고 재미있는 맛을 계속 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네, 맛이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훌륭한 영양 성분인데 여기서 특히 프리미어 프로틴 특유의 약간 좀 더 걸쭉하고 풍부한 밀크쉐이크 같은 식감을 강조했어요. 이게 경쟁호이다 하고요. 식감. 그러고 보니 존 발가다나 분석가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좀 인상 깊었는데 소비자들이 단백질 원료가 뭐냐, 이게 NPC냐, 초효과 우유냐 이런 기술적인 차이보다는 그냥 브랜드, 맛, 영양 성분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식감 같은 좀 더 경험적인 걸 훨씬 중요하게 본다는 분석이었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벨링 브랜드의 자신감이 보이는 부분이에요. 소비자들은 과학보다는 경험에 주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인덜전스 라인이나 아몬드 밀크 라인 같은 신제품으로 새로운 소비자나 다른 음용 상황을 공략하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그 인덜전스 라인은 좀 더 디저트 느낌인데 기존 소비자들이 식사 대용 말고 간식으로도 추가 구매하게 만들면서 꽤 성공적으로 안착했어요. 실제 매출의 한 절반 정도가 이런 카테고리 확장, 그러니까 기존 소비자의 추가 구매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또 새로운 소비자도 끌어들이고 있고요. 식물성인 아몬드 밀크 라인은 아직 초기지만 비건이나 식물성 제품 수요에 대응하는 첫걸음이라는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품 이야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재무적인 측면, 특히 수익성 질문을 좀 볼게요. 4분기에 마진, 이익률이 좀 압박받을 거다 이런 예상이 나왔어요. 피터 그럼 분석가 질문이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CFO인 톨스톤이 답변했는데요. 4분기 조정 매출 총이익률, 그러니까 제품 팔아서 남는 이익률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한 300bp, 즉 3%포인트 정도 떨어질 걸로 예상했습니다. 3%포인트요? 꽤 큰데요. 현 비용 증가, 특히 클럽 채널 쪽. 둘째는 원자재 비용 상승입니다. 특히 유청 단백질 가격 상승은 내년, 그러니까 2026년까지도 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어요. 유청 단백질 가격이 계속 부담이군요. 세 번째 이유는 뭐였죠? 세 번째는 약간 기술적인 건데 제품 포장 디자인 바꾸는 비용이랑 작년에 일회성 비용 절감 효과가 컸는데 올해는 그게 사라지는 기저효과,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한 100bp, 1%포인트 정도 마진 하락 요인이 될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럼 4분기 이익률이 꽤 많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매출 총이익률만 보면 그런데요. 다행히 판매관리비, 그러니까 SG&A는 효율화를 통해서 오히려 300bp 이상 개선될 걸로 봤어요. 다른 쪽에서 비용을 줄인다. 네. 그래서 최종적인 조정 EBITDA 마진 하락폭은 그 매출 총이익률 하락폭보다는 훨씬 적을 거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단기적인 비용 압박은 있지만 다른 데서 좀 메꿔서 전체적인 수익성 악화는 막겠다 이런 거죠. 물론 2026년에도 유청 단백질 비용이나 관세 영향 같은 어려움은 있겠지만 동시에 비용 절감 노력이나 매출 성장에 따른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단기적인 어려움과 장기적인 기회를 같이 관리하려는 모습이군요.
실적 가이던스 관련해서 질문이 좀 더 있었죠. 3분기 실적이 예상을 살짝 웃돌았고 소비 지표도 괜찮았는데 왜 연간 가이던스를 더 높이지 않고 그냥 범위만 좀 좁혔는지, 결국 중간값은 그대로 둔 거죠. 카밀 가우스, 스티브 파우스 이런 분석가들이 물었죠. 실적 괜찮은데 왜 더 긍정적으로 안 보냐? 이런 뉘앙스였어요. 네, 경영진은 여러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 영어로 푸츠 앤 테이크스라고 하죠. 이게 좀 섞여 있었다고 설명했어요. 3분기 소비가 예상보다 좀 좋긴 했는데 그게 판매량 자체가만 늘었다기보다는 주로 가격 인상이나 고가 제품 비중 증가, 즉 프라이스 믹스 효과였다는 점. 양보다는 질적 성장. 네. 그리고 아까 말한 클럽 채널에서 일시적으로 매대 확보한 건 좋은 소식이지만 한 1,000만 달러 정도 긍정적 효과로 봤어요. 동시에 경쟁사들도 공간을 얻었으니 경쟁 압력 커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했고요. 또 3분기에 이커머스 채널에서 예상보다 물량을 좀 미리 당겨서 주문한 거, 로드인. 이게 다른 채널 재고 소진, 디스타킹 효과를 일부 상쇄했지만 이 미리 주문한 건 4분기에 다시 정상화될 딜로드 걸로 봤고요. 복잡하네요. 네, 결국 여러저런 요인들이 좀 상쇄되면서 전체적으로 연간 전망을 크게 바꿀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본 배분 전략, 그러니까 회사가 번 돈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쓸 거냐, 이 질문도 있었죠. 존 앤더슨 분석가 질문이었는데 기존 전략에 변화가 있냐고요. 네, 폴 CFO가 아주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큰 변화는 없다. 없다. 네, 부채 상환이랑 또 기회가 되면 자사주 매입하는 거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M&A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의 자체적인 성장, 유기적 성장에 계속 집중하겠다. 이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현재 사업 모델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오늘 벨링 브랜드 3분기 실적 발표 Q&A 세션을 정말 깊이 있게 파헤쳐봤습니다. 장기 성장에는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내년 전망에는 좀 신중한 모습, 또 치열해지는 경쟁을 인정하면서도 이걸 카테고리 성장의 기회로 보려는 전략. 네, 그리고 핵심 브랜드 가치는 지키면서 혁신으로 새 기회를 찾으려는 노력, 또 단기적인 비용 압박을 관리하려는 고민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가 오갔네요. 그렇죠. 준비된 발표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회사가 지금 딱 부딪히고 있는 생생한 도전들, 예를 들면 경쟁 심화, 비용 상승, 예측이 어려움 같은 것들, 이걸 솔직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또 어떻게 이걸 헤쳐나갈 건지 그 전략들을 엿볼 수 있었어요. 맞습니다. 과거 몇 년간 베링 브랜드를 괴롭혔던 그 생산 능력 부족 문제에서 이제 벗어나서 풍부해진 공급 하에서 어떻게 수요를 만들고 경쟁을 관리하며 성장할 거냐, 이런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Q&A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런 분석들이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특정 기업의 실적을 넘어서 시장을 이끄는 기업이 날카로운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고 소통하는지를 보면 해당 산업의 분위기나 경쟁 구도 변화, 또 기업 경영의 실제 고민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거든요. 네. 오늘 베링 브랜드 이야기가 여러분의 비즈니스나 투자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베링 브랜드는 소비자들이 단백질 원료 그 자체보다는 맛과 식감 같은 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봤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만약에요, 어떤 경쟁사가 프리미엄 프로틴의 강점인 그 맛과 식감을 거의 비슷하게 구현하면서 동시에 소비자들이 과학적으로는 잘 몰라도 뭔가 좀 더 새롭거나 있어 보이는 그런 원료? 예를 들어 희귀 식물성 단백질이나 특별한 가공법 같은 걸 내세운다면 과연 지금의 프리미엄 프로틴 브랜드 충성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나아가서 오늘 Q&A에서 나온 경영진의 단기 전망에 대한 신중함과 장기 성장에 대한 자신감 사이에서 우리는 투자자로서 또 시장 관찰자로서 지금 보이는 이 일시적인 경쟁 심화라는 소음에 더 주목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RTD 쉐이크 카테고리 자체가 가진 근본적인 성장 잠재력이라는 큰 그림에 더 무게를 둬야 할까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재밌는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